마포구 합정동 골목에 이른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에 새겨진 글씨가 빛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강혁 탐정사무소. 서울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벽 2시였다. 강혁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오래된 것이었다. 종이가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가 부서져 있었다. 봉투 앞면에 적힌 글씨는 1945년 8월의 날짜였다. 봉투 안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도 군복이었다. 두 남자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같았다. 완전히 같았다. 쌍둥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2번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두 군복은 달랐다. 하나는 일본 제국 육군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것이 아니었다. 사진 뒷면에 한자로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죄인, 성인. 강혁이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형사 시절부터 갈고 닦아온 그 눈빛이 켜졌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2개의 얼굴이었다. 없는 것은 2 얼굴 사이의 차이였다. 어색한 것은 죄인이라는 2글자가 사진에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죄인이 1명이면 1글자로 충분했다. 그러나 2글자였다. 복수였다. 그 뜻이 무엇인지 강혁은 아직 몰랐다. 그러나 알 것이었다. 반드시. 문이 열렸다. 이해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2잔과 파일 폴더가 들려 있었다. 의뢰인 신원 나왔어요. 탐정님,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말해요. 오주연, 나이 35, 직업 대학원생, 한국 근현대사 전공, 지도교수는 이건우 교수. 이해나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런데 탐정님, 이 의뢰에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왜요? 오주연 씨의 할아버지가 사흘 전 사망했어요. 쌓이는 심장마비. 그런데 사망 직전에 이 봉투를 손녀에게 주면서 이 말을 했대요. 이해나가 파일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 찾아라. 강혁이 그 말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2개의 얼굴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오주연이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다. 35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눈빛이 오래되어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냈다. 연구자의 손이었다. 할아버지 이름은 오해수입니다. 향년 92살이에요. 1933년생,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고요. 강혁이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 사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주연이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진 속의 2 사람이 누군지를요. 평생 단 한 번도요. 언제 이 사진을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병실로 부르시더니 봉투를 주셨어요. 열어보니까 이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강혁이 사진 속 2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오혜수 씨가 직접 이 사진에 등장해요. 오주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쪽이 할아버지예요? 오주연의 손가락이 사진을 향했다. 일본 제국 육군 군복을 입지 않은 쪽이었다. 그러면 저쪽이. 강혁이 말하려다 멈추었다. 오주연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할아버지 말로는요. 저 사람은 광복 이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우고 아주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강혁이 그 말에 무게를 느꼈다. 이해나가 세종을 작동시켰다. 세종, 1933년생 오해수, 경상남도 함안 출신. 신원 기록 가능한 범위까지 다 뽑아줘. 처리하겠습니다. 세종의 음성이 사무실 전체에 고르게 퍼졌다.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이었다. 전국 공공기록원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모든 연결 가능한 기록망에 동시에 접근했다. 추가 질문이에요. 강혁이 오주연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사망 당일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오주연이 굳었다. 병문안 온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요. 정확히는 몰라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70쯤 된 남자분이었대요. 신사처럼 잘 차려입었다고요. 10분쯤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그 직후에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이미 세종의 명령을 입력하고 있었다. 세종. 오혜수 씨 입원 병원 당일 방문자 CCTV 영상 확보해 경찰 공조 필요 여부 확인 중입니다.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혀가. 무슨 일이야? 경기도 소재 병원 CCTV 영상 빠르게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사흘 전 사망한 환자 병문안 방문자 확인 건이요. 사안이 뭔데? 아직 몰라요. 근데 냄새가 나요.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보내. 강혁이 병원 이름을 문자로 전송했다. 전화를 끊었다. 오주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말해요. 오주연이 가방 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다가 찾았는데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쓴 편지 다발이었다. 편지는 모두 같은 발신인 이름으로 끝났다. 윤창혁. 그리고 편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가 먼저 나를 덮으려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야.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강혁이 그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 속 두 얼굴을 바라보았다. 죄인, 두 글자, 그리고 윤창혁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혁은 느꼈다. 세종이 오전 내내 작업한 결과가 오후에 나왔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 실험실에 모였다. 송태풍 박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인 그는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이 사건의 문서 분석을 맡았다. 흥미로운 것들이 나왔어요. 송태풍이 말했다. 오혜수 씨의 공식 기록은 1945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 기록은 거의 없어요. 전쟁 중 소실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패턴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기록이 소실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보여요. 1945년 이전 오혜수라는 이름으로 된 공식 문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송태풍이 다른 파일을 꺼냈다. 1945년 이전 윤창혁이라는 이름으로 된 문서는 다수 존재해요. 경상남도 함안군 출신. 동일 생년월일 1933년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해나가 말했다. 오혜수와 윤창혁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송태풍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다. 1949년자였다. 반민특위 관련 기사예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 처벌기관이죠. 이 기사에 윤창혁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강혁이 신문을 집어 읽었다. 기사 내용은 간결했다. 윤창혁, 전직 일본 제국 육군 통역 장교, 독립운동가 다수를 밀고 한 혐의, 반민특위 소환 대상. 그러나 소환 직전 행방불명, 강혁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행방불명 후 오혜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거군요. 그게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송태풍이 말했다. 그러면 오혜수 씨가 죽기 전에 손녀에게 남긴 말은 이해나가 말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 강혁이 사진 속에 일본군 군복을 입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 명은 오혜수였다. 그가 과거의 윤창혁이었고 지금은 오혜수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그 나머지 한 명도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두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었다. 세종, 강혁이 말했다. 이 사진 속 두 번째 얼굴, 1945년 전후 기록 조회 가능한 범위에서 얼굴 대조 시작해줘. 처리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인물사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 시작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해봐.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주연 씨가 말한 편지 발신인 윤창혁. 그가 오혜수의 옛 이름이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쪽은 오혜수 씨가 사진 속 나머지 한 명에게 보낸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름을 바꾸고 살아 있어요.
오혜수 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흰 빛 속에 멀리 보였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이가 90살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오혜수 씨를 병문안했던 신사 한 명, 그 직후 심장마비.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민혁의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오후 늦게였다. 혁아, CCTV 영상 확보했어. 어때요? 병문안 방문자 확인됐는데 신원이 흥미로워. 이름이 박인준이야. 나이 72살. 경력이 좀 독특해. 전직 판사 출신. 1975년에 사직하고 이후 로펌 운영. 지금은 명예 고문으로만 있고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어. 그런데 강민혁이 말을 이었다. 이 사람 이력 추적하다 보니까 그의 부친 기록이 나왔어. 박진호. 1932년생. 경상남도 함안 출신. 강혁이 말했다. 함안, 그래. 오혜수 씨랑 같은 지역이야. 박진호는 1997년 사망이야. 공식 사인은 노환. 그런데 박진호의 이전 이름 기록이 있어. 뭐예요? 서창민. 일제 강점기 문서에 나오는 이름이야. 1945년 이후에 이름을 박진호로 개명했어.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창민. 사진 속 일본 제국 육군 군복을 입은 남자. 형, 박인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야. 그런데 혀가 이 사람 뒤에 있는 것이 생각보다 커. 조심해. 어느 정도예요? 박인준이 로펌 운영할 때 맡았던 고객들 중에 재계 인사들이 많아. 그리고 그 뒤에 박인준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특정 재단으로 흘러가는 돈이 있는데 그 재단이 뭘 하는지 불분명해.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이미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종. 박인준과 연결된 재단 이름 뽑아줘. 박인준 연결법인 및 재단 조회 중입니다. 3개의 재단이 확인됩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근인현대사 연구재단입니다. 강혁이 멈추었다. 한국근현대사 연구재단. 그리고 오주연의 지도교수, 이건우, 소속이 어디였는가.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먼저 말했다. 이건우 교수, 소속 대학 외부 연구비 출처 중에 한국근현대사 연구재단이 있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뢰인 오주연의 지도교수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오주연 씨에게 연락해요. 이미 문자 드렸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항상 한 발 빨랐다. 오주연이 다시 사무소를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강혁이 물었다. 지도교수, 이건우 씨와 한국근현대사 연구재단의 관계 알고 있었어요. 오주연이 잠시 침묵했다. 연구비 지원받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우 교수가 할아버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오주연의 눈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이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해방 직후 신원을 바꾼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는 그냥 학문적인 연구라고 생각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 교수가 연구하는 방향이 오혜수 씨를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주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제가 지도 교수님에게 연구 자료를 주면서 할아버지의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주연이 눈을 내리깔았다. 할아버지가 윤창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사람이었다는 것. 그걸 이 교수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지원받는 재단이 박인준의 재단이에요. 오주연이 천천히 말했다. 박인준이 누구예요? 강혁이 사진을 내밀었다. 일본 제국 육군 군복을 입은 남자. 이 남자의 아들이에요. 오주연이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할아버지를 제거한 거예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확신할 단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방향은 보였다. 오주연 씨, 이 교수에게 이 사건 의뢰한 것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이 교수 관련 연구는 멈추는 게 좋아요. 오주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울음 직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세종의 분석 결과가 쏟아졌다.
강혁과 이해나 그리고 송태풍이 사무소 회의실에 모였다. 송태풍이 말했다. 오해수 씨의 과거 이름 윤창혁, 그리고 서창민이 박진호로 개명했다는 것. 이 두 사람은 1945년 해방 이전 같은 부대에 있었어요. 어느 부대요? 조선인 특무통역부대예요. 일제가 운용한 부대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일본군에 밀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일종의 협조자 집단이었죠. 강혁이 그 말을 듣고 사진을 바라보았다. 두 남자, 두 군복, 하나는 일본군이었고 하나는 아니었다. 잠깐요. 강혁이 말했다. 둘 다 그 부대에 있었다면 두 군복이 같아야 해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하나는 일본군 군복이고 하나는 달라요. 송태풍이 멈추었다. 이에나가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확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에나가 사진을 세종의 이미지 분석 시스템에 입력했다. 세종. 사진 속 두 번째 군복 식별해. 잠시 후 세종이 답했다. 두 번째 인물의 군복은 일본 제국 육군 군복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당 군 계열 복장과 유사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다만 완벽한 식별은 사진 화질 한계상 어렵습니다. 강혁이 그 답을 들었다. 중국 국민당 군 계열, 즉 오해수 씨는 윤창혁으로서 일본군 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진 속에서 서창민이 일본군 군복이고 윤창혁이 다른 군복을 입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다. 세종, 윤창혁의 신원 기록 다시 조회해. 이번에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 포함해 독립운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조회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창혁 해당 인물 확인됩니다. 독립운동사 자료에서 동명이인으로 처리된 기록이 있습니다. 충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정보계열에서 활동한 인물과 생년월일 및 출생지가 일치합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국광복군. 오해수가 과거에 윤창혁으로서 광복군 소속이었다면 사진의 의미는 달라졌다. 그가 전향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아니면 잠입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반민특위 기사에 그의 이름이 올라온 것은 누군가 그를 친일파로 위장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서창민이었다. 이름을 박진호로 바꾼 서창민, 애나 씨. 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에나가 그를 바라보았다. 서창민이 해방 후 윤창혁을 친일파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윤창혁은 쫓기게 됐고 이름을 오해수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서창민은 박진호로 이름 바꾸고 자신의 친일 전력을 지웠어요. 이에나가 조용히 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쫓겼던 거네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해수 씨는 죽을 때까지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오해수가 윤창혁으로 보낸 편지들이 사무소 실험실에 펼쳐졌다. 총 12통이었다. 송태풍이 분석했다. 필체와 잉크 성분 분석 결과 모두 실제 작성된 편지들이었다. 연대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에 걸쳐 있었다. 수신인은 박진호예요. 즉 서창민이죠. 이 편지들이 박진호에게 전달됐다면 박진호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가 죽고 나서 아들 박인준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에나가 말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어떻게 오해수 씨 서재에 있었어요. 오주연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 아닐까요? 강혁이 편지 중 하나를 집어 읽었다. 편지 내용은 생각보다 직접적이었다. 자네가 내 이름으로 반민특위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리고 광복군 시절 임무 중 자네가 일본 헌병대에 아군의 위치를 흘렸다는 것도 알고 있네. 덕분에 우리 팀 6명이 잡혔고 4이 죽었네. 나는 그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네. 강혁이 그 편지를 내려놓았다. 증거라고 했어요. 네, 그 증거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오주연이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오주연 씨 할아버지 자택으로 가야 해요. 이에나가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무인차 준비했어요. 탐정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오해수의 자택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담장이 낮고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봄이었지만 아직 잎이 나지 않은 감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었다. 오주연이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강혁이 멈추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거 있는 것은 정갈하게 정리된 살림이었다. 없는 것은 오해수 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개인 일기나 메모였다. 어색한 것은 서재 책상 위였다.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이 있었다. 책의 특정 페이지가 펼쳐진 채였다. 그러나 오해수 씨는 사흘 전 병원에서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것이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즉 오해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펼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이 책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강혁이 책을 집어 확인했다. 근데 한국어 사전이었다. 1948년 초판이었다. 매우 오래된 책이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광각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강혁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훑어보았다. 책 안쪽 표지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이 책 안에 있다.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이해나가 책을 받아들었다. 세종, 연결해줘. 책 내부 분석. 이해나가 세종의 원격 분석 기능을 이용해 책을 빠르게 스캔했다. 세종이 답했다. 책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두께 패턴이 확인됩니다. 책 뒷표지 안쪽 내지와 표지 사이에 얇은 삽입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책의 뒷표지를 열었다. 안쪽 내지 끝에 풀이 붙어 있었다. 이해나의 손가락이 그 경계를 찾아 들어갔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강혁이 그것을 받아 읽었다. 충칭 1943년 10월 7일. 서창민이 일본 헌병 오카모토 하루키에게 전달한 정보 목록. 이하 내용은 내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다. 증인, 윤창혁. 아래에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 중 상당수는 그의 이후 체포되거나 처형된 인물들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몰랐지만 오주연이 그것을 알았다. 오주연이 그 목록을 보며 말했다. 이분들 다요. 다 체포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강혁이 그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증거였다. 오해수 씨가 평생 보관하고 있었던 증거였다. 그리고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이것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다. 아직 못 찾은 것이었다. 강혁이 서재를 더 살피고 있을 때 이해나의 스마트워치가 울렸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집 밖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어요. 세종이 번호판 조회했더니 박인준 소유 차예요. 강혁이 문서를 오주연에게 건넸다. 이거 챙겨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요. 오주연이 문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탐정님은요? 여기 있을게요. 이해나가 오주연을 이끌고 부엌 쪽으로 이동했다. 강혁은 서재 창가에 섰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강혁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노인이었다. 이른 남짓. 양복이 잘 차려져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박인준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다. 박인준이 먼저 말했다. 강혁 탐정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박인준 씨. 박인준이 천천히 눈을 깜짝였다. 이 집에 볼 일이 있으셨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오해수 씨 유가족 의뢰로 방문했습니다. 그 노인네가 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군요. 박인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강혁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인준이 입가에 미세한 무언가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원하는 게 있고 탐정님도 원하는 게 있죠. 거래를 해도 됩니다. 거래. 오해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것은 이미 역사적 의미가 없습니다. 반민특위는 폐지된 지 70년이 넘었고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포함해서요. 강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자료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공개되면 우리 가문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 조건은요. 자료를 내게 넘겨주면 이 의뢰 비용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말씀하시죠. 오해수 씨가 사망한 날 병문안 하셨죠. 박인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옛날 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병문안 이후 12분 만에 오해수 씨 심장이 멈췄어요. 박인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연사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박인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오혜수 씨 사망 전 삽입한 약물 가능성 확인 가능한 방법 있어요. 시신 부검이 필요해요. 강민혁 형에게 연락해줘요. 강혁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건우 교수의 연구실이었다. 서울 북부의 사립대학교였다. 이건우 교수는 60대 초반이었다. 헝클어진 백발에 두꺼운 안경을 쓴 그는 처음에는 강혁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강혁이 한국근현대사 연구재단의 이름을 꺼내자 표정이 굳었다.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연구 주제가 뭐예요? 해방 전후 이름 변경 사례 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학술 연구예요. 오해수라는 이름이 그 연구에 등장해요. 이건우가 멈추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오주연 씨 할아버지예요. 이건우가 눈을 내리깔았다. 오주연이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본인 할아버지에 관한 자료라는 것은 몰랐어요. 단순히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그 자료를 재단 쪽에 전달했어요. 이건우가 침묵했다. 이 교수님. 재단을 통해 박인준 씨와 연결됐을 때 그 목적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이건우가 긴 침묵 후에 말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역사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제 연구 방향을 특정 인물들 쪽으로 유도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오혜수 씨에 관한 자료를 찾으면 재단 측에서 아주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추가 연구비를 제공하면서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이건우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연구자입니다. 자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강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혜수 씨 사망 소식 들으셨어요? 네. 그 사망에 재단과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그 과정에 연루된 건가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강혁이 사무소로 돌아왔을 때 이해나가 먼저 말했다. 탐정님, 오혜수 씨 부검 요청 승인됐어요. 강 검사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빠르네요. 제가 먼저 연락드려 놨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항상 한 발 빨랐다. 그리고 탐정님, 또 하나요. 이해나가 파일을 꺼냈다. 세종이 추가 분석을 했는데요. 사진 속 두 번째 인물, 얼굴 대조 결과가 나왔어요. 강혁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세종의 분석 결과였다. 일치율 73%.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협력자 명단 중 서창민으로 등록된 인물의 청년기 사진과 비교 결과입니다. 현재 박진호 사망자 데이터와 2차 대조 시 일치율 81%. 강혁이 읽다가 멈추었다. 그리고요. 이해나가 말했다. 이 서창민의 기록 중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강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세종이 추가로 분석한 내용이었다. 서창민이 박진호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45년이에요. 그런데 박진호로서의 공식 첫 기록이 1946년 이후예요. 그 사이 약 1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뭘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탐정님, 이해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박진호의 사망 기록이에요. 1997년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해나가 화면을 펼쳤다. 박진호의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이 아들 박인준이에요. 사망 확인 의사가 있어요. 개인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 의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추적해 봤어요. 박인준의 재단에 자문역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강혁이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박진호 사망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창민이 박진호로 살다가 1997년에 사망했다고 공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혜수 씨가 21년 뒤인 올해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강혁이 멈추었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열렸다. 박진호 사망이 조작됐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서창민이 박진호로 살다가 1997년에 또다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강혁이 그 말을 되새겼다. 윌리엄 윌슨,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바꾸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지워가며 살아가는 사람, 세종. 1997년 이후 현재까지 90살 안팎의 노인 중에서 새로 등장한 신원 정보, 경상남도 함안 출신 관련 조회 가능한 기록 있어. 세종이 답했다. 처리 중입니다.
다만 이 연령대의 신원 위조는 일반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예외 케이스 중 특이 패턴 분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장판사 김봉규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부장판사 김봉규는 강혁의 대학 친구였다. 그리고 이해나를 짝사랑한다는 것을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은비령 변호사와 판사 동기였고 강민혁과도 오랜 사이였다. 김봉규가 사무소로 왔다. 이해나를 보자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밝아졌다가 평소로 돌아왔다. 강혁이 전체 상황을 설명했다. 김봉규가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다. 박인주는 현재 어떤 공식 혐의도 없어. 오혜수 씨 사망 부검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그가 증거를 없앨 수 있잖아. 그래서 판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김봉규가 잠시 생각했다. 서창민의 자료.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출처가 명확해야 해. 오혜수 씨에 잡힐 서명이 있는 진술서나 유언 형태가 있어야 하는데 강혁이 말했다. 봉투 안에 든 자료들이요. 공증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 이해나가 말했다. 오혜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딘가에 공증을 받아놓지 않았을까요? 강혁이 그 말에 멈추었다. 오혜수 씨는 죽기 전에 손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의 말이었다. 오주연 씨에게 전화해줘요. 할아버지가 최근 법무 관련 방문을 했는지 확인해달라고요. 이해나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2분 후에 이해나가 말했다. 오주연 씨가 확인했는데요. 2달 전에 할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대요. 동네 법무사예요. 강혁이 김봉규를 바라보았다. 김봉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야겠네. 경기도 작은 도시의 골목에 낡은 건물이 있었다. 법무사 박형진 사무소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찾아갔다. 박형진은 70 가까운 노인이었다. 오혜수 씨의 이름을 듣자 눈빛이 변했다. 오혜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2달 전에 뭔가를 공증해 주셨나요? 박형진이 잠시 망설였다. 유언 공증입니다. 내용이요. 그것은 수령인이 와야 드릴 수 있어요. 수령인이 누구예요? 손녀 오주연 씨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요. 강혁이 기다렸다. 강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탐정. 강혁이 멈추었다. 오혜수 씨가 강혁 탐정사무소를 2달 전에 미리 지정했다. 오혜수 씨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으로 강혁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탐정사무소에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 손녀를 통해 봉투를 전달했다. 왜인가? 직접 의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혁이 물었다. 박형진이 말했다.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탐정이 직접 오면 그 사람이 먼저 알아채고 막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손녀를 통해서 보내되 탐정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고요. 강혁이 오래 그 말을 씹었다. 오혜수 씨는 박인준이 강혁 탐정사무소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박인준이 오혜수 씨를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유언 공증 내용 보여주세요. 박형진이 금고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 2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오주연, 강혁.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강혁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었다. 유언장은 길었다. 오혜수 씨의 필체로 가득 채워진 문서였다. 강혁이 읽는 동안 이해나가 옆에서 같이 읽었다. 유언의 서두에서 오혜수 씨는 자신이 윤창혁임을 밝혔다. 한국광복군 정보계열 요원이었다는 것도 밝혔다. 그리고 서창민의 배신으로 팀원 6명 중 4이 사망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반민특위에 자신이 친일파로 신고된 것도 서창민의 지시였다. 그로 인해 자신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오혜수 씨가 직접 서술한 부분 중 강혁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다. 나는 서창민을 1997년에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는 그때 이미 노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둘 다 같은 죄인이라고.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한다. 나는 서창민을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나의 죄이다. 나는 알면서도 침묵했고 그 침묵이 그를 살게 했다. 강혁이 그 문장에서 멈추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서창민은 1997년에 사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 박인준이 꾸민 것이다. 서창민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혁이 그 이름을 읽었다. 그리고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설마.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최원진이었다. 나이 91살, 현재 서울 거주, 직업 기록,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고등학교 교사, 이후 은퇴. 강혁이 세종에게 말했다. 세종, 최원진, 서울 거주, 91살. 신원 정밀 분석, 처리 중입니다. 이해나가 박형진에게 물었다. 이 이름 혹시 아세요? 박형진이 문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수 어르신이 이 이름 쓸 때 손이 많이 떨리셨어요. 강혁이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서창민이 최원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도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다만 그의 이름 바꿈은 죄를 덮기 위한 것이었고 나의 이름 바꿈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있지만 나는 그를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살아남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강혁이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 최원진, 현재 서울 서초구 거주, 91살. 주민등록 기록 기준 최초 등록 1997년. 이전 주소지 기록 없음. 등록 경위 특이사항 있음. 당시 등록을 처리한 담당자가 현재 박인준 재단 소속 인물과 동일인입니다.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창민이 박진호로 살았다가 1997년에 사망을 조작하고 최원진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조작을 도운 것이 아들 박인준이었다. 그리고 오해수 씨가 이것을 알면서도 70년 넘게 침묵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강혁에게 이것을 맡겼다. 강혁이 박형진에게 말했다. 이 유언장 원본은 김봉규 부장판사에게 공식 전달 부탁드려요. 절차대로요. 알겠습니다. 강혁이 사무소를 나섰다. 이해나가 따라 나왔다. 최원진을 찾아가요? 먼저 사람 하나 더 불러야 해요. 강혁이 전화를 두 곳에 동시에 걸었다. 하나는 국방부 강태룡 장군, 하나는 은비령 변호사였다. 강태룡은 강혁의 고등학교 동기였다. 특수전 전문가이자 현재 국방부 근무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태룡아, 혁아, 무슨 일이야? 서울 서초구에 91살 노인 한 명이 있어. 그 노인이 독립운동가를 밀고 한 혐의가 있어. 그 노인 주변에 박인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쪽이 더 위험해. 강태룡이 말했다. 현재 공식 수사 라인은요. 강민혁 형이 잡고 있어. 근데 접근할 때 박인준 측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어. 혹시 지원 가능해? 강태룡이 잠시 생각했다. 현진이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바쁜 날인데 바쁜 날인 거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강태룡이 웃었다. 알았어. 1시간 안에 도착할게. 강혁이 은비령에게 전화했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였다. 미녀 변호사로 로펌 대표이자 전직 판사였다. 강혁에 대한 감정을 그녀는 늘 숨기지 못했다. 강혁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비령 씨, 박인준 관련 법적 조치 준비할 수 있어요. 무슨 혐의요? 사망 위장 공모, 오해수 씨 사망 가능성 있는 타살 관여. 독립운동 자료 인멸 시도. 은비령이 잠시 침묵했다. 자료 있어요? 유언공증 문서, 편지 다발, 오해수 씨 서재에서 나온 목격 기록. 부검 결과는 내일 나와요. 보내줘요. 검토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최원진 현재 위치 세종이 추적했는데요. 어디 있어요? 박인준 재단 산하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박인준이 자신의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 시설은 박인준의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즉 외부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강태룡이 1시간 만에 사무소 앞에 나타났다. 국방부 차량이 아니었다. 사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군인의 것이었다. 현진이 안부 전해달래. 강혁이 웃었다. 잘 있어. 강태룡이 이해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오늘도 무장하셨죠? 당연히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의 무인 승용차가 출발했다. 세종이 경로를 안내했다.
요양시설은 서울 외곽이었다. 넓은 부지에 단층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입구에는 경비가 있었다. 강태룡이 내렸다. 경비와 짧은 대화가 있었다. 강태룡의 눈빛 하나로 경비가 비켜섰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세종이 최원진의 병실 위치를 안내했다. 병실 앞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박인준의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강태룡이 그 남자를 처리했다. 물리적이었지만 조용했다. 강혁이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작은 노인이 있었다. 91살,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그러나 강혁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눈이 열렸다. 강혁이 노인 앞에 섰다. 서창민 씨. 노인이 그 이름을 들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 이름 들은 지 50년이 넘었군. 강혁이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피로였다.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온 사람의 피로였다. 오해수 씨가 돌아가셨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알고 있어. 그가 남긴 자료가 있어요. 충칭 10월 7일. 서창민이 일본 헌병에게 독립운동가 명단을 넘긴 기록이요. 노인이 눈을 뜨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진실. 노인이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씁쓸한 무언가였다. 나는 그날 두려웠어. 잡히면 죽을 것 같았어. 일본군이 요구했고 나는 말했어. 그게 전부야. 그 이후 이름을 3번 바꿨어요. 그래, 살고 싶었어. 노인이 눈을 열었다. 강혁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혁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죄의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의식이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었다. 강혁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다. 사람이 죄를 인식하는 순간에 그 죄는 양심이 된다. 그러나 그 양심을 눌러버리고 계속 살아갈 때 양심은 굳어버린다. 오해수 씨가 사진 뒷면에 쓴 2글자 죄인은 두 사람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오해수 씨는 알고 있었다. 그 알미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침묵을 깨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해나가 전화로 먼저 받았다. 탐정님, 강혁이 전화를 받았다.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오해수 씨 혈액에서 미량의 합성 강심제가 검출됐어요. 알로독신 계열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에요. 강혁이 잠시 눈을 감았다. 자연사가 아니었다. 타살이었다. 박인준이 병문안 때 주입했겠죠. 가능성이 높아요. 알로독신 계열은 주사로도 되고 음료에 섞어도 효과가 있어요. 소량으로는 탐지가 어렵고 심장 기능 이상 증상을 유발해요. 특히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혀. 부검 결과 나왔다고 들었어. 타살이에요.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박인준 체포영장 청구하겠어. 김봉규가 영장 발부 대기 중이야. 빠르게 해주세요.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은비령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료 검토 완료. 충분한 법적 효력 있음. 역사적 기록으로도 같이 있음. 독립기념관에도 연결할게. 강혁이 문자를 읽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보였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봉투 하나, 사진 한 장, 편지 12통, 책 안에 숨긴 종이 한 장, 법무사 사무소의 유언 공증 문서,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강혁이 박인준 체포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그러나 그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왔다. 강민혁이 전화했다. 혁아? 박인준 체포하면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 먼지야. 아주 오래된 편지. 근데 발신인이 오해수 씨야. 수신인이 박인준이야. 강혁이 멈추었다. 오해수 씨가 박인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한 통이 아니야. 10년 넘게 주고받은 것들이 있어. 그것도 오해수 씨가 먼저 썼고 박인준이 답했어. 강혁이 그 말을 이해하려 했다. 내용이요. 혁아. 박인준이 오해수 씨를 협박한 게 아니야. 반대야. 오해수 씨가 박인준에게 계속 연락했어. 내용은 이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을 테니 최원진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강혁이 그 말의 의미를 씹었다.
오혜수 씨가 서창민을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 두 사람이 함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오혜수 씨도 이름을 바꾼 사람이니까. 서창민이 잡히면 자신도 드러날 위험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강혁이 생각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형, 그 편지들이 몇 년부터 시작돼요. 1997년부터야. 1997년. 서창민이 박진호로서 사망을 위장한 해였다. 오혜수 씨가 서창민의 사망 위장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침묵하는 대신 서창민의 안전을 요청했어요. 강민혁이 말했다. 그러다가 오혜수 씨가 마음을 바꾼 거겠지. 죽기 전에 강혁이 유언장에 그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그를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살아남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기 때문이다. 오혜수 씨는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진실을 남겼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두 글자의 진짜 의미였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음 위에 또 다른 삶을 쌓았다. 그리고 그 삶이 다시 누군가를 위협하게 되자 오혜수 씨는 기록을 선택했다.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옆에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강혁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오래전부터 흘렀다. 1945년의 물도 지금의 물도 같은 강이었다. 그러나 같은 강이어도 물은 달랐다. 봄이 깊어졌다. 강혁 탐정사무소 창문에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박인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오혜수 씨 타살 혐의, 사망 위장 공모, 역사기록 인멸시도, 은비령이 검찰 측 증인 자료를 정리했다. 김봉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최원진, 즉 서창민은 요양시설에서 이송되었다. 현재 재판 전 조사 중이었다. 91살 노인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오혜수 씨가 남긴 문서들은 독립기념관으로 전달되었다. 충칭 10월 7일의 기록, 그날 배신당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올랐다. 그들 중 살아남은 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름은 남았다. 이건우 교수는 한국근현대사연구재단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오혜수 씨의 자료를 정식 학술 연구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은 박사 논문 주제를 바꾸었다. 일제강점기 신원 변경 사례와 그 이후 삶에 관한 연구였다. 강혁은 사무소 소파에 앉아 저녁 한강을 바라보았다. 나정희가 커피를 가져왔다.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잠깐요. 강혁이 말했다. 나정희가 물러섰다. 이해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했다.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해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살려고 바꾸는 사람이 있고 숨으려고 바꾸는 사람이 있죠.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오혜수 씨는 두 번 이름이 있었어요. 윤창혁으로 살았고 오혜수로 살았어요. 어느 이름이 진짜였을까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둘 다 진짜였겠죠. 그가 살았으니까요. 강혁이 그 말을 오래 두었다. 창밖에서 한강이 빛났다. 사진 속의 두 얼굴이 떠올랐다. 나란히 서 있던 두 남자. 같은 얼굴, 다른 이름, 다른 선택, 그리고 같은 결말. 두 사람 모두 기록이 되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 불이 켜졌다. 일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